네, 이어서 편익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이 편익 산정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물론 이제 비용 산정도 중요하고요. 어차피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비용과 편익은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이 두 개를 경제성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편익 산정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편익 산정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화폐 단위화해서 어떤 편익의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편익으로 화폐 단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연구자들의 능력이고 또 이게 이제 역량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분들이 어떤 자기 자율적으로 또는 너무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또 이게 너무 이제 이 경제성 분석이나 비롯한 예타가 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편익 이 산정도 역시나 까다롭게 어떤 표준 지침이라는 그 하에서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론 틀 또는 큰 어떤 틀 내에서 편익 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편익 산정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역시 여기 나와 있는 with case와 without case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경우와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 이걸 편익의 어떤 낼 수 있는 편익 항목을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편익 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편익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개발 특정 사업의 개발을 할 경우와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민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편익으로 뽑아내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편익 산정을 너무 창의적으로 해버리거나 너무 앞서가는 경우에는요, 이걸 이제 예타나 이런 데서는 그 표준 지침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제 틀 내로 그것을 좁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틀 내에서 연구자들의 그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그 가능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는 편익 산정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지양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편익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지가요. 역시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가 99년도에 요 예타를 항만 부분의 예타를 시작하고 나서 그간 한 20년 동안 저도 이렇게 같이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랑 좀 변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떤 흐름들은 변하지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이렇게 편익 항목이라든지 편익 산정 방법은 지속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편익 항목이라든지 또는 그 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는 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편익,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경제성 부분에서 비용과 편익으로 할 때 편익의 항목에 들 때 우리가 그 편익을 직접적인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직접적인 편익을 우리가 도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주체에 따라서 경제 주체에 따라서
이용자 측면과 화주 측면 또는 이제 국민 경제적으로 다른 내에서의 다른 이용자나 화주가 아닌 다른 이제 기타의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이제 많은 또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세요. 여기 제가 나눈 직접적인 편익과 여기 지금 지역사회라 해가지고 간접적인 편익. 어떤 분들은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간접적인 편익은요, 사실 이거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타 같은 데에서는 KDI가 어떤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것도 객관화시킨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 간접 편익은 KDI가 다 뽑아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예타가 아닌 나머지 어떤 타당성 부분이나 하는 부분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이런 사업들 보면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을 이 두 부분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쓰고 계세요. 직접적인 편익에서 이 간접적인 편익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인 편익에서 그냥 가져다 쓰시는 분들도 지금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 어떤 틀 자체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간접적인 편익 부분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 해서 이것은 예타 같은 경우에서는 KDI의 독자 모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독자적 모델을 가지고 이 파급 효과는 산정을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하는 그런 편익이라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는 것과 직접적인 편익, 요게 큰 편익 항목으로 보면 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표준 지침이 한번 저희가 개정을 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2번 개정을 했다고 나옵니다만은 뭐 1999년하고 2000년인가요? 곧바로 해서 한번 하는 거, 그때는 뭐 제가 볼 땐 거의 같은 내용이었고요. 2014년입니까? 그때 한번 이제 표준 지침이 한번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또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간 많이 써온 큰 틀에서의 편익 항목의 그 종류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선박 대기 비용 절감 또는 선박 제양 비용 절감, 그리고 하역 능력 절감, 그리고 내륙 운송 비용 절감, 그리고 화물 운송 시간 가치 절감, 그 다음에 토지 조성 효과. 이렇게 큰 항목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 6가지 편익 항목이 크게 적용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 다음 장에 제가 보면 이 이제 표준 지침의 제 3판을 보시면 제 3판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2014년도에 나름대로는 많이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는 그 표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변화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에 이용되었던 선박 대기 비용 절감 효과. 사실 이 부분은요, 선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못하고 이제 아이들링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두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갖다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이 선박 대기 비용은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행한 예타나 또는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박 대기 비용을 거의 적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뭐 한 2개 정도 이게 거의 적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특히 예타 같은 데서는요, 이 대기 그 시간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객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어차피 이걸 하나하나 모든 연도에서 일별로 또는 그 선박이 들어왔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지나간 실적입니다만은 그걸 갖다 다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갖다 일일이 또 산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박 대기 비용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항만 부분에 있어서의 편익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박대기 비용 절감 효과는 그리 실질적으로 편익 항목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대기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뽑아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누구도 정확하게 또는 그 해당되는 부두의 규모에 뭐 다 준해서 어느 정도 선박이 대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연 단위로 보통 이런 그 편익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박 대기 비용은 상당히 이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표준지침의 제 3판에서도 이제 요걸 갖다가 뭐 최선 시간과 최화 비용으로서 절감 효과로서 각각 이제 이렇게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3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표준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선박 대기 비용 절감 효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박 제항 비용입니다. 절감 효과인데요. 이것도 선박 제항 비용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좀 변화를 줬던 것은 그 표준지침의 개정판에 의할 것 같으면 뒀던 이유는 주로 이제 선박이 이제 제항 비용을 하면서 주로 많이 그 실제는 산정에 있어서의 그 비교는 요걸 갖다가 이제 부두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선박이 그 부두에 대지 못하고 이게 그 바다에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석이 낡도록 그 부두가 자기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 바다에 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부선으로 조그만 배로 바다 한 군데에 떠 있는 그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통해서 날른다. 이제 그 본선에서 직접 부두의 그 항만이 대해서 본선에서 직접 하여가는 그 작업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선을 이용해서 하여가 하는 요 차이 또는 그 선박의 어떤 시간, 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개정판 표준 지침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부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없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제 너무 현실적이라, 외국에서는 사실 이제 부선 많이 하거든요. 부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주요 항만에서 그렇게 부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표준 지침에서 이것들을 이제 거의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그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선박의 제양 비용 절감 효과는 최선 시간 절감 효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위에서 말한 선박 대기 비용 절감 효과에서 이 두 가지로 대체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수렴하는 것이죠. 요 각각을 갖다가 선박 제양 비용은 요 이 최선 시간에 어떤 배가 어떤 그만큼 머무를 때 제대로 주어진 시간이 아닌 그걸 오버했을 때 어떤 그 시간의 만큼을 제대로 항만을 지었을 경우에는 최선 시간이 줄어든다. 요걸 이제 받아들여서 최선 시간 절감 효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역시나 이제 선박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하역 비용이 있어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 또는 최하 비용 절감 효과로 대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좀 뭐랄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크게 보면 이제 내륙운송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내륙운송
그 비용 절감 효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것이죠. 기존에 해당되는 부두가 충분히 확충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인근의 항만으로 옮겨서 다시 내륙 운송에서 그만큼 그 우리가 우리가 해당되는 항만으로 다시 화물을 가져오는 비용, 그죠? 그만큼 이제 위드 케이스 어떤 이 항만이 해당 항만을 지어짐으로써 그 내륙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요 부분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편익 항목 중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의 대기 비용 절감 효과는 그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선박의 대기 시간을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게 이걸 이제 계량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는 아까 말한 이제 선박 제양 비용이라든지 하역 비용 절감은 각각의 이제 어떤 부선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걸 물론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선으로 옮길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선박 제양 비용이라든지 하역 비용 절감 효과는 사실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것도 근데 사실 제가 예탈 한 20년간 하면서 과거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10년 동안은 이 부분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부선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선박 제양 비용이라든지 하역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도 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부선에 의한 것들이 이제 왈가왈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슈화 되고 하는 그러한 또 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내륙 운송 비용은요, 사실은요, 이제 후반부에서 저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그 예타의 한 20년으로 봤을 때 내륙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without case일 경우에 비해서 without case일 경우에는 인근항으로 대신해서 그 배가 인근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두를 통해서 내리고 그 화물이 다시 이제 해당 항까지 대상 항만까지 다시 내륙 운송을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어떤 동선이라든지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없어짐으로써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내보면 이 절감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제 물론 인근 부두와의 그 이제 거리에 따라서 물론 큰 차이가 나지만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운송 비용 절감 효과를 많이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화물 운송 거리의 단축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크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혼잡 완화 효과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요. 사실 이제 우리 이 아까 말한 내륙 운송 비용 절감 효과에서 사실은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해양이나 항만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내륙 운송을 하다 보면 기존의 도로에 그 물동량이 얹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보태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도로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그 교통망이 또는 그 도로 네트워크가 또 어떠한 상태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주어지고자 하는 이 물동량이 거기에 이제 얹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 사실은 또 이걸 적용하다 보면 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요. 우리가 항만만 하는 우리 그 경제성 분석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이걸 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도로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고 거리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교통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거기에 내륙 운송을 함으로써 우리 물동량이 그만한 거기에 이제 얹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걸 얹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교통이 얼마나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고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항만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도로를 하시는 예타 쪽에 하시는 이제 또 전문 연구자들은 또 요 부분만 갖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또 거기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또 뿌리는 에미2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제가 알고 있는 에미2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도로 네트워크망이 with case와 without case일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그 속도가 또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현황을 배분을 갖다가 에미2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에미2거든요. 그쪽에서 쓰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의 차이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without case와 with case를 가지고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 항만에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내륙 운송 비용 절감 효과라는 것은 사실 교통 혼잡 완화 효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만 분야의 경제성 분야의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뽑아내려고 하면 교통 쪽을 하시는 도로를 하시는 그쪽에서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차이를 또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아내는 그 어떤 자료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그 정보 위에서 저희가 이제 그 효과를 뽑아내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 혼잡 완화 효과라는 것은 사실 항만을 하는 사람 독자적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교통 특히 도로 그 전문가들의 그 협조 없이는 이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륙 화물 운송 시간 가치 절감 효과. 요거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간 가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크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이게 그 우리 항만을 제외하고요, 또는 화물에 대한 시간 가치를 제외하고요, 어떤 사람이 교통수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도로냐, 또는 철도냐, 또는 그거 중에서 버스냐, 또는 화물차냐, 또는 뭡니까? 승용차냐, 요 이제 차종에 따라서 실제 그 시간 가치, 1인당 시간 가치를 뽑아내는 객관적인 객단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편의지침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이 시간 가치 절감 효과를 뽑아내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내륙 화물 운송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의 이제 가치에 대한 시간 가치. 그만큼 주어진 시간이 넘어서 어떤 도로상에서 또는 어디 상에서 우리가 이게 아이들링,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떤 시간의 가치가 이제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가치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해당 부분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화물의 시간 가치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 뽑아낼 수 있는 게 내륙 화물 운송 시간 가치 절감 효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거기에 운전자의 평균 뭐 임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타고 있는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로 봤을 때 몇 명 단위로 평균으로 해서 뭐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한 사람의 시간 가치, 한 시간당 시간 가치가 얼마가 어떤 단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화물에 대해서 아직 그 자료가 없어요. 화물에 대해서는요, 시간 가치가 컨테이너,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당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컨테이너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나게 뭐 20몇 톤, 10몇 톤에서 20몇 톤까지 우리가 23톤이니까 40푸트짜리를 했을 때 가득 실을 수 있는 거기 안에는 어떤 값진 물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게 그냥 좀 저렴한 품목에 따라서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30톤, 40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20톤,
이 품목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내륙 화물 운송 시간 가치 절감 효과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내놓을 수 있지만 이걸 뽑아내기 위한 그 단가를 뽑아내는 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관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해서 평균적으로 품목별로 해서 뽑아내면 되기는 됩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공식하고 이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객관성과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뽑아내기에는 물론 가능하죠. 이걸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갖다가 뽑아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익 항목으로는 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편익 항목으로 드는 경우는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지금 없다. 이렇게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걸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시간 가치는 충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이 편익 산정에서는 충분히 그걸 뽑아낸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물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물류라는 것은 교통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이라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만은 교통과 우리 물류는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인데 우리 물류는요. 물류는 사실은 산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 되는 인간의 시간 가치와 인간에 대한 시간 가치와 화물에 대한 시간 가치 사실을 이것들을 이제 별도로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우리 이제 항만이나 물류적인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예타라든지 경제성 분석이 너무 교통 쪽이라든지 인간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는 주가 아까 말씀 대상이 화물이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인 그 연구가 미진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적용을 아까도 제가 현실적인 어떤 한계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초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같이 이제 물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의 관점, 화물의 관점, 산업과 화물의 관점에서 이제 보자는 그 물류적인 측면 이게 좀 우리 예타나 크게 보면 예타나 경제성 분석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거의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연구, 기초적인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물류 연구자들이 물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야 될 방향과 또는 해야 될 분야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저감을 유치 효과라든지 보관 관련 비용 절감 효과 또는 환경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편익으로 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환경 비용 절감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비용 절감 효과도요. 사실 이제 응용해서 이제 하고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 공로 부분은요. 특히 공로 부분에서는 환경 비용을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이 예타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도로 부분이나 공로 부분에서는 이걸 써왔었습니다. 철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비용.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 특히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대중소 또는 승용차, 버스,
트럭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10km 단위로, 속도가 10km 단위로 해서 100km인가요? 10km부터 100km인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 소형, 중형, 대형, 또는 종류별로는 승용차냐, 버스냐, 트럭이냐. 이걸 각각 구분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 비용과, 그 다음에 대기오염, 비용이 다 원 단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with case와 without case 요걸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해당되는 편익 항목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에서 이 선박에 대한 부분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별로 또는 이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디젤이라는 같은 뭐 트럭에서 쓰이는 디젤과 선박에 쓰이는 디젤은 물론 그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큰 것은 이제 경유를 이용한 그거 돌리는 내연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은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론 그걸 갖다가 무리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과 바퀴로서 전달되는 이게 이제 다르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은 낼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라는 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선소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충분히 낼 수는 있는데요. 아직 표준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어떤 그런 원 단위가 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환경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로 부분에 그것을 응용해서 공로 부분에 트럭이나 하는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적용시킨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선박에 대한 그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의 원 단위가 나아주기만 한다고 하면 기초나 기본 데이터가 나아주기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독자적으로 이 환경 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요 표준 지침에 나와 있는 크게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선박의 대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선박의 제양 비용 절감 또는 하역 비용 절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 제가 이제 또는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기초 연구로서 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륙 화물 운송 시간 가치 절감 효과라든지 또는 이제 환경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제 그 편익 항목으로 볼 것 같으면 토지 조성 효과. 요건 이제 많이 써오고 있는 것이죠. 토지 조성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항만 개발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준설이나 준설 투기장이라든지 또는 여타의 이제 부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매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없던 이 부지가 토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그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토지 조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것은 이 편익산정이 무조건 토지 조성 효과가 그 항만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해당 경제성 부석의 그 비용 이 토지 조성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편익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무조건 여기 크게 편익 산정의 제가 항목 중에 토지 조성 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업 내용이 해당 사업 내용 중에 이 토지 조성에 대한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걸 또 편익 항목에 아예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조성 효과가 그런 주의 깊게 이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최선 시간 절감 효과, 최하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제 3판 그 개정에 의한 표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편익 항목이 많이 개선이 됐고 대체가 됐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컨테이너 부두와 비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판정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우리 이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건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에 제가 앞서에 가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제가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조사 흐름들화 해가지고요. 그 해당 그 항만 사업이 무역항이냐 또는 여객터미널이냐 또는 준설도 투기장이냐 또는 어항이냐 또는 기타 부분의 이 경제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요게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역항 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편익 산정이 좀 몇 개가 있겠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무역항이냐 또는 여객터미널이냐 또는 준설도 투기장이냐 또는 이제 어항 개발에 사용되는 편익 항목이냐 이것들이 또 기타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누면 한 5가지로 제가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 편익 산정해 볼 것 같으면 제가 무역항에는 이제 물론 연안항과 또 이것도 구별되죠. 되지만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항만 무역항 연안항에 해당되는 편익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물론 뭐 이게 다 사용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크게 봤을 때 가능한 편익 항목이 이렇게 되겠고, 그것은 사용 내용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실제적인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편익 항목 중에 무엇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거기에 크게 제가 이렇게 편익 산정 방법을 해놨고요. 또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여객터미널도 이렇게 편익 항목 적용할 수 있는 편익 항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터미널 중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필이라 해가지고 사람과 화물을 한꺼번에 겸용으로 카필이 형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일 수도 있고 완전히 크루즈와 같은 그런 그 여객선 위주로만 그 해당 사업이 또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세부적으로 이거 쪼개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항만에서도 개발 그 구분이 되어집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여객터미널은 이렇게 다양한 편익 항목을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준설도 투기장. 사실 이제 항만 개발에 있어서 준설도 투기장이라는 것은 이건 필수 시설입니다. 충분 필수 시설입니다. 이게 항만을 만들 때 이 준설도 투기장은 준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만을 만들면서 또는 항만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이 준설도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그것을 갖다가 퍼줘야 됩니다. 빼내야 된다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외해 투기장을 해가지고 한 3군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외해 큰 바다 먼 바다에 나가 보면 거기다 투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투기장을 가까운 곳에 투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제 준설토를 거기서 바다 밑에서 뽑아낸 그 준설토를 이제 그 투기장에다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향후에 그 해당 부두에 어떤 부지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지를 부두 부지를 갖다가 이 준설도 투기장을 활용을 해서 또 확보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준설이나 또는 개발준설이나 유지준설에는 이 준설은요 정기적으로 어느 항이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또 곳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항만 산업에 있어서는 이 준설도 투기장 사업이 꼭 이게 필수 시설이고 이게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편익 항목은 어떤 것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항입니다. 어항도 이것도 상당히 그 편익 항목들이
주어지는 그 편익 항목이 다양해요. 이 부분도 역시나 또 다양하고 또 이 부분도 계속 개선해야 될 여지도 좀 있고요.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의 제가 이제 편익 산정 방법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익 지침이나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하역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부선의 처리 능력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매 실제 이 조사를 하면서 연구진에 따라서 이 물론 그 산정 방법이 완전히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하다 보면. 근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공개 강의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통해서는 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 지침과 큰 틀에서는 표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연구자들의 능력과 역량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큰 틀만 표준 지침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준 지침상에 나와 있는 큰 틀만 제가 산정 그 방식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이렇게 내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선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는 뭐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이것들 다 말씀드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띄워놓을 이 표준 그 강의 자료 틀 내에서 큰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는 그 방향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또 세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짚어볼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큰 항만 부분에 있어서의 편익 산정 또는 앞서는 뭐 수요 추정부터 시작해서 이 주어진 시간 갖고는 사실은 이 부분까지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제약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제가 어떤 다른 기회라든지 또는 다음 기회에 이것은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편익 이 부분과 함께 구분하는 크게 항만의 어떤 종류별로 크게 나눠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언제든 저희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원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편익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